반갑습니다. 이슈 땅꾼 강선모입니다. 한일 무역전쟁 이슈는 지금이야의 종료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안보전쟁으로 그 불이 옮겨붙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야 종료가 안보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것인가, 혹은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선택이었는가를 가지고 보수와 진보가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은 애써 괜찮은 척하려고 하지만 안보 공백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에게 세계에 한 대 얻어맞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할 것이지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런데 저 이슈 땅꾼은 한일 간 무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부터 그 흐름을 추적하면서 한국보다 일본에게 훨씬 더 큰 충격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요. 왜 일본은 한국에게 질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이 우리에게 시비를 참 많이 걸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그림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혹은 기술적 측면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단적인 예로 삼성 반도체와 엘피다와의 경쟁에서 삼성이 살아남았죠. 그래서 삼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최강자로 자리매김을 했죠. 반면 엘피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 마이크론에게 매각돼 버리고 말았죠. 또 다른 유명한 대결의 일화가 또 있습니다. 샤프전자와 삼성전자 사이에서도 큰 전쟁이 있었죠. 삼성전자에 LCD 패널을 공급하던 이 샤프전자는 일방적으로 삼성에 공급하던 패널의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의도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도 삼성전자는 실력으로 샤프를 아예 짓밟아놨죠. 현재 OLED 패널의 국제 점유율 89에서 95% 사이를 상회하는 삼성과 LG는 과거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부흥을 꿈꾸면서 야심차게 결성했던 JDI와의 일전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애초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미 시장은 LCD 중심에서 OLED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과 LG가 있었던 거예요. 주도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선도했다 이거죠. 하지만 JDI는 시류에 편승하지 못하고 LCD를 주력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기술력이 부족했으니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보기 좋게 JDI의 참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JDI는 어디 투자처를 얻지 못해서 그 늘어나는 적자폭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분명 일본은 장인정신의 나라 아닙니까? 기술력으로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해야 될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가 50년이나 된다고 한탄하던 그 기술력으로는 찬양받기 합당한 나라가 일본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우리나라한테 번번이 발리고 있죠. 이번 무역전쟁에서도 일본이 개발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장인정신과 속도지상주의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신구조를 잘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무엇인가 한 우물을 파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장인들이 많죠. 한 기업이 수백 년째 가업을 이으면서 자신이 가진 기술에 완벽을 기하는 그 장인정신으로 운영되는 회사 혹은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장인정신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판단합니다. 나쁘게 보지 않아요. 어느 한 분야에서 그 어느 누구도 탓하지 못할 만큼의 완벽한 제품이 나온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일본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21명인 것을 보면 그들은 기초과학에 있어서도 이 장인정신을 10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족할 만한 실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혹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때까지 끈기 있게 붙잡고 놓지 않는 그들의 집요한 이 장인정신이 세계가 만족할 만한 과학적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벨상 수상으로까지 연결된 것일 거예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엇이든지 빨리빨리를 외치죠. 한국은 속도전에 강합니다. 무엇인가를 타겟으로 삼고 단기간 내에 따라잡아 버리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의 특성이자 강점이에요.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눈부신 산업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비리와 문제가 있었고 강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지의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이러한 치적까지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정말로 독보적일 정도로 이 산업발전에 대한 추진력은 굉장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신경 썼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중공업의 발전입니다. 대표적으로 포항제철소 건립하고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건설을 내세울 수가 있겠는데요. 그 어느 누구도 1960년대, 70년대의 한국의 사정에서 대규모 제철소와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건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낼 수도 없는, 정말 시도조차 못할 법한 그런 미친 짓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경제팀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아무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었던 대규모 제철소와 조선소 건립에 성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과감한 투자는 철강강국, 조선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내세우는 초석이 되죠. 지금 철강, 조선 모두 일본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일본의 장인정신을 뛰어넘는 한국의 속도전은 일본이 몇백 년 전에 걸쳐서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빠른 시일에 극복해내고 혹은 뛰어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의 속도전이 말입니다. 또한 이렇게 누군가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함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치예요. 눈치.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숨에 경쟁자를 따라잡을 만한 아이템 내지는 기술을 선택하는 안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시장 변화에 대처하는 그 능력이 매우 탁월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장인정신으로 오랜 시간 자신들이 읽어놓았던 산업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들은 변화를 거부했고 시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이루어놓은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으로 산업의 발전을 꾀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품질 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지만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차 일본의 산업이 도태되죠. 이것이 일본이 한국을 이길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양산형 산업구조와 기술본위 산업구조의 차이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좀 이어지는 내용일 수 있어요. 현대산업에서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격이 엄청나게 싸든지 아니면 비싼 가격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고품질과 고성능을 자랑하든지 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한국은 전자를 택했고 일본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한국은 후발주자로서 선발주자인 일본을 바삐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반면 선발주자인 일본은 지극히 앞섰던 기술력을 무기로 해서 여유 있는 경쟁을 펼쳤죠.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 한국이 택한 것은 양산체제 구축입니다. 품질이 좋지 않다면 AS로 커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마구 물품을 찍어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자신이 가진 기술적 우위를 넘사벽으로 만드는 데에 주력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삼성은 이병철 회장이 주창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라고 하는 이 이론을 기치해 두고 D램 사업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D램 시장은 일본이 석권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일본은 고성능의 D램을 공급하고 있었지만 기술의 집적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높은 편이었어요. 삼성은 일본 반도체의 높은 가격이 바로 삼성이 파고들어야 할 빈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낮은 기술을 요하는 반도체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공정을 세팅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그야말로 찍어내버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반도체의 가격을 규모의 경제를 내세워서 확 다운을 시켜버립니다. 일본 반도체를 비싸게 구입하던 완성 가전업체들이 삼성의 값싼 반도체 가격에 주목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해요. 전략이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상당 부분의 반도체 점유율을 낮은 가격을 무기로 해서 빼앗아오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반면 일본은 삼성의 저가 공세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기술의 고도화를 선택을 해요. 싸구려 삼성 반도체보다 고객들은 더 고품질, 더 고성능의 제품을 맛보면 언젠간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들은 양산 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기술의 고도화에 집중하는 데 포커스를 맞춥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양산의 삼성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또한 양산으로 얻은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기술 개발을 하기 시작해요.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본의 반도체 기술력을 역전해버리고 말아요. 반면 일본은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다가 고객을 잃어버렸어요.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죠. 그리고 판매량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될 금액을 확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양산의 삼성에게 기술의 우위를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일본 반도체의 자존심이었던 기업들이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이들 쇠락해가는 반도체 업체들을 꾸역꾸역 모아서 엘피다라고 하는 국영기업체를 하나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엘피다와 경쟁을 붙은 삼성,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짓밟아 버렸습니다. 엘피다는 어떻게 됐느냐고요? 마이크론에게 매각당하고 말아요. 도시바는 D램 사업을 아예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낸드 플래시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일본의 반도체 시장은 거의 사장 직전에 이르고 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단결력과 혼내 닷대마에라고 하는 이 섹션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과 연결되어 있죠.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만 더 나가면은 러시아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 입지가 참 좋죠. 물론 지금은 북한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래도 대륙인 중국과는 황해만 건너면 바로 교류가 가능하죠.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블라디보스톡을 향해서 이렇게 조금만 우회하면은 굉장히 가깝게 러시아하고도 교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섬나라죠. 배를 타고 건너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일본에 접근하기도 힘들고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런 지리적 요건은 국민성의 차이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라는 지형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에게 양쪽으로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나라를 교두보로 대륙 진출을 꾀하는 일본의 야욕, 그리고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삼아서 지리적인 이점을 취하면서 주변국을 견제하고자 했던 중국의 야욕, 이 야욕 대 야욕이 만난 핵심 장이 바로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한반도였어요. 그래서 외침이 잦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위협을 만났을 때 호기롭게 맞서는 우리나라의 저항적 국민성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때 굉장히 호전적으로 바뀌고 분열되었던 국론 또한 하나로 굉장히 단단하게 뭉치는 특성이 있어요. 물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주류의 의견을 대항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단합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매우 큰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 경제전쟁만 하더라도 일본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을 바삐 공격하기에 바빴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로 뭉쳐서 불매운동으로 맞서기 시작하죠. 이번 경제전쟁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여준 일치 단결된 모습은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나요? 섬나라의 외세 침략의 요소가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외부의 적과 싸우기보다는 자기네들끼리 세력 다툼이 훨씬 더 잦았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 고대 전국시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또한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가 있죠. 검객 문화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검객들에게 최고의 지위를 부여했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이 검객들은요 무차별 사륙이 가능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베어 죽이면 돼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의 평민들의 마음 가운데는 죽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사무라이들에게 복종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일본인의 이중성, 즉 혼내와 다떼마에입니다.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표현하는 감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일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마음이 하나로 잘 뭉쳐지지 않아요. 제각기 다른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기 앞에서 일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위기 앞에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가진 이중성이 이런 좌충우돌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에 기저에 깔린 모래알 같은 성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물론 뛰어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뛰어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장인 정신은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현대사회의 속도전과는 거리가 멉니다. 한국의 양산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반면에 앞선 기술력을 자랑했던 일본 업체들, 한국의 양산 능력에 여지없이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인의 이중성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그렇게 한국은 일본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들이여 자부심을 가집시다. 이상 이슈 땅꾼 강선모였습니다. 본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